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일 조합 이름하여 법정 소유기인데요. 법정 소유기여서 또 배경음악을 소유기 음악으로 깔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방송 내용은 신경 안 쓰고 이런 거 음악 넣고 뭐 이름 짓고 이런 데만 신경을 써요.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자, 법정 소유기 함께 할 두 분 서기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서 변호사님은 그동안 국민 엿장수 코너 하다가 혼자 하다가 이제 또 파트너가 생겼으니까 네. 좀 더 편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예. 삼장법사님의 서유기의 서 변호사님과 함께한 영광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 신유진 변호사님이 굉장히 개그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예.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그래요. 두 분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입니다. 지난번 우리 서기호 변호사가 윤석열 지검장 가능성 높다 이렇게 예언했었는데 예상대로 됐네요. 예, 어쩌다가 그렇게 맞췄네요. 이 파격적 인사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법조인들의 기존의 소위 말하는 관행, 기존의 어떤 관념으로 보면 이게 파괴다, 뭐 파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지검장의 특징이 기수는 낮지만 나이는 문무열 총장보다 더 한 살 더 많을 정도 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23기가 그 인사 검증에 동의서를 냈다라는 거는 그 이미 사실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분이 후보 반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을 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예. 두 분은 혹시 서기호 변호사하고 저 윤석열 총장 후보자하고 인연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예. 같은 대학교 후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워낙 저기 선후배들이 많아 서울대 법대 같은 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제 바로 뭐 동기라든가 1년 선배, 2년 선배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이분은 거의 10년 선배거든요. 기수로는 기수로도 저는 6기수. 예, 6기수 차이 납니다. 29기시네요. 예. 예, 우리 저 신유진 변호사는 어때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좀 네.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파격 인사라고는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상 기수 때문에 파격 인사지 예. 그 인물에 대한 파격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명이 됐고 뭐 청문회가 예상되고 있는데 뭐 지금 회자되는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결혼할 때 뭐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다. 예. 윤석열 지검장이 2천만 원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뭐 인물 자체로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합니다. 예. 또. 네. 결혼할 때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다. 뭐 네.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재산 공개한 것은 65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한 63억 정도가 윤석열 후보자의 아내분의 명의로 네. 이제 돼 있는 거죠. 너무 부럽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아마 청문회 할 때 이 재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모양인 것 같아요. 6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형성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 결혼하고 나서 재산이 불어난 게 아니고 네. 결혼 전에 있던 재산이 이제 그대로 네. 된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만일 범죄를 통해서 수익을 얻은 게 아니라면은 돈이 많다는 그 자체로 문제 삼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결혼 전부터 그 부인의 기부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 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뭐 장모님 사기 연루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예. 뭐 실체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예.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이제 집중 추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국건에 관해서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상당히 격앙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아무리 국정감사장이지만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방금 서기호 변호사 지적대로 그 장모가 사실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만일 그 장모의 사건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야당에서 네. 지금 관여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장모님 사기 사건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모님이 사기죄를 저질러서 범행 가해자다. 그거 자체가 지금 실체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사기 사건 실체가 있어야지 이제 총장이
이 지검장이 나서서 뭐 외압을 행사한다든가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또 유석열 지검장이 이제 지명이 되면서 검찰 인사가 대폭 시행되는 거 아니냐.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배들이 다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 왜냐하면 예. 이제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예. 윗기수가. 예. 그 30명 정도나 되는 그 숫자가 한꺼번에 나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정관력을 봐서 돈 버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변호사 개업한다고 서로 간에 하더라도. 예. 엄청난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예.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꼭 나가야 될 사람만 나가지 그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검찰 조직이라는 게 상명 하복, 검사 동일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후배 검찰총장 밑에서 선배들이 일할 수 있겠느냐? 근데 예전에는 사실상 전화도 오긴 왔다고 합니다. 이게 퇴임에 대한 압박 전화가 오긴 왔다고 하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화를 과연 정확히는 한 29명 정도라고 하는데 29명한테 다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뭐 떼거지로 나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모양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거 나가는 일은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네. 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질식사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고유정의 지금 남편이죠. 의붓아들의 사망에 대해서 고유정을 의심하고 고소했는데 경찰과 그 남편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게 남편은 고유정을 고소하면서 자기가 그때 뭐 깊이 잠이 들었을 당시에 졸피뎀 성분이 검출될 수도 있었고 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오히려 그 당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남편의 언론 인터뷰에 또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지금 서로 공방하는 모습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검 결과에 압착에 의한 질식사였다라고 하는데 부검 당시 아이 등 상단에 가로줄 자국이 있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도 그 아이 등 상단의 가로줄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의 다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현 남편이 내 다리는 이렇게 가늘지가 않다. 이거는 굉장히 가는 압착이다. 근데 압착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외부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니까 자신이 더 이렇게 강력한 피의자로서 떠오르는데 이건 자기 다리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키가 170 정도인데 그리고 몸무게는 그 당시 한 66kg에서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의 체중의 남자가 6살 아이 그리고 만으로 4살이지만 6살 아이의 등에다가 발을 올렸다는 것으로 질식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남편은 경찰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 조사 과정에서 이제 경찰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근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내가 분명히 전화를 했고 고유정이 전화를 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을 자기가 옆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했는데 뭐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이 없다, 갈비뼈 손상이 없었다, 예.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계속 초동 조사부터 잘못됐다. 근데 이게 부검을 2차까지 했거든요. 예. 부검을 2차까지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남편이 경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만 하는 게 지금 또 그 말도 완전히 100% 신뢰감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예. 그리고 사건 당일에 관해서도 경찰과 남편과 설명이 다르다고 하던데. 네네. 이 경찰은 입 주변에 소량의 피가 묻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남편은 소량의 피가 아니라 아주 당시 그 침대에는 뭐 아이 얼굴만한 크기의 혈흔이 남아 있었고 뭐 전기장판에 침대 매트리스에 스며들 정도로 피가 이렇게 흥건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라고 지금 남편이 지금 주장하고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계속 수사를 하면서 또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찰의 태도가 좀 의아한데요. 예. 왜냐하면은 그 A 씨의 잘못이라고 친다면 이건 아무 어떤 무슨 이걸 뭐 가실치사로 뭐 입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고유정의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그 부분에 좀 첩조를 맞춰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A 씨 쪽에 과실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지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는 총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고유정은 총 15분 정도 참고인 조사를 잠깐 조사 받은 정도다. 그러면서 이제 고유정을 좀 더 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고소를 한 거죠, 이번에. 예. 그 전 남편은 이제 사망했고요. 근데 현재 유족은 고유정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고 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혼 이후에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속 양육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선택해야 될 텐데 네. 그 법원이 친권만 박탈하고 양육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이한테는 아마 그게 가장 좋을 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이 어떤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것이 뭐 합리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친권은 삼촌한테 주더라도 현재 양육권자는 양육했던 사람은 외할머니니까 외할머니가 계속 키우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가 살인자니까 그 외할머니에게 맡기는 것도 되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자해 복리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외할머니, 할아버지는 고령이시잖아요. 고령이시고 이 환경이 처음에 그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가졌기 때문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키우게 된 거고 또 엄마가 만약에 구속돼서 더 이상의 뭐 양육비를 보조할 수가 없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그전의 환경에 계속 자라는 것만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이 아니라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 법원은 아이가 어디로 가는 게 가장 행복하냐 이걸 따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지금 좀 논란이 된 사건이 있는데요.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수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돼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뜨거운데요. 일단 사건 설명을 짧게 해주시죠. 네, 지난해 4월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이 아무개 씨 보습학원 원장이 채팅 앱을 통해서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났는데요. 그 원장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소주 2잔을 마시게 하고 술 취해 잠들려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에 양손을 잡아 누른 채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씨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그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항소심에서 형법이 적용돼서 3년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징역 그러니까 1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네네네. 2심에서는 5년이 깎여서 3년이다. 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돼서 법원이 입장문까지 발표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내가 징역 3년을 선고한다라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왜냐하면 1심에서는 8년이라는 선고를 했는데 이거를 무죄로 선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미성년자 1심에서 선고한 대로 13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이 되려면은 신체 폭행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이 동반돼야 한다. 그런데 1심은 이 씨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행위가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 이게 폭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가 법정에 나와서 다시 증언을 하기를 거부했고 또 아이가 그렇게 폭행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던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폭행을 부정해서 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의한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죄 성립을 인정을 하지 않은 채로 형법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 의제 강간죄는 소 변호사님 뭡니까? 이게 미성년 의제 강간죄. 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그냥 단수 쉽게 말해서 합의해서 성관계했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한다,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13세 미만의 경우는 이제 판단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로 성폭행과 똑같다 이런 취지인데요. 이제 이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이제 미성년자를 강간하면은 이제 형을 가중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 폭행 협박에 대해서 이제 혐의 없다. 그 부분이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라도 처벌하자.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3년을 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첫 번째로 어깨를 누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폭행이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 아동이 아마 제대로 증언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혐의 없다고 해버린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사실 의문이 좀 있고
이 아동의 경우는 당연히 폭행 협박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도 폭행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 예. 첫 번째는 두고 그다음에 설령 그것을 폭행을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보면은 소주를 2잔을 이제 마시게 했거든요. 초등학생에게. 네, 예. 초등학생에게. 그래서 이 피해 아동이 술에 취해서 잠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주를 2잔 마시게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우리 그 생각에는 폭행이나 다름없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소위 말 합의해서 그 성관계 가진 거랑 전혀 차원이 다른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합의해서 성관계 가진 것처럼 똑같이 지급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판결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판사들이 첫 번째로 이 머릿속으로 두뇌에서 논리적으로 이게 분해해가지고 분리해서 자꾸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폭행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분리하는 거죠. 분해하는 거죠. 근데 지금 피해 아동이 그 당시 느꼈던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 보면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네. 결론 짓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